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기사 정창준입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 간 명심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잠시 후 당권주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치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1일 화요일 정치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고요? 네,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시한은 오는 8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부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어제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겠다. 모두와 만날 필요는 없고 나는 지금 당장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한을 보내는 게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했는데요. 더 이상의 협상은 필요 없고 관세율을 각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 유예가 없고 지난 4월 초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확정된다면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는 만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협상 기한을 유예받는 그룹에 속하거나 아니면 일단 서면 통보를 받고 이후에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네요. 네, 아직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건 맞고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 7말 8초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긴 하나 구체적인 일정이 오가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관세 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이 많아서 회담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인데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8일 방한할 걸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관 후보자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네요. 네, 민주당 5선 의원이자 친이재명계의 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수많은 언론들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네. 지금의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긴 힘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검찰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만들어진 정부 조직인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큰 틀인 만큼 네. 검찰청이란 이름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눈에 띄었던 건 정 후보자가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속도전을 하기보다는 차분한 개혁에 힘을 실은 점인데요.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빨리 하자며 속도전을 주장하는 것에 비해 결이 좀 다른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꼭 집은 3명이 이분들인데요.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던 시절에 남편이 손 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사들였던 게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자는 지난 3월에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가족지원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조현 후보자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2003년에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보강동에 있는 도로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 매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 도로를 매입했는데 이 지역이 매입 5개월 만에 한남
성남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미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거란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도 남편의 주식 투자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네,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예고한 대로 모레쯤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선 개정 후 보완, 그러니까 먼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 이후에 보완하겠다면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뿐 아니라 현재는 일반 이사 중에 한 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돼 있는데 네. 개정안은 이 이사와 별개로 감사위원을 따로 뽑게 했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3%로 제한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재계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이 배임죄 등으로 과도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네. 진선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래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꿔서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 쿠폰 지급. 농어촌에는 3만 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지역은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건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소득 상위 1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그리고 한부모 가정과 차장이 계층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 원씩 더 주기로 했는데요. 네.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겐 원래 방안보다 3만 원씩 더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인데요. 그렇죠. 예, 기존 지원금 예산만 해도 13조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재부에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냐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질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데 민주당은 모레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고 이번 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일정대로 되면 앞으로 몇 주 뒤에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일로 정한 날짜가 오늘이죠? 네, 내란 특검은 2차 출석일로 통보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린 뒤에 오지 않으면 4일이나 5일에 다시 출석 요구를 하고 그때도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 즉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과 특검의 조사를 동시에 준비할 수 없다며 특검 조사를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특검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상당한데요.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지난 28일 1차 소환 때 신문에 나섰던 박창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에 대해서 이미 고발된 사람이고 특검에서 왜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하냐며 자격을 문제 삼자 특검은 변호인들이 수사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변호인들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간 감정적인 대응이 오가는 걸로 보이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특검인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기온은 강릉과 울진 30.4도, 서울 26.3도 등으로 아침부터 후덥지근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부산 제주 31도, 대전 32도, 대구와 강릉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중에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곳곳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양이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영천 부근에서는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작업이 시작됐고요. 옥천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수원에서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각각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 부근까지 어렵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강릉 쪽입니다. 존대분기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민주당 당권 주자죠. 정청래 의원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오래간만에 KBS 1라디오 오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하고 갈까요? 네, KBS 여기 제가 고정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KBS 시청자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그때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칭을 얻으셨다고요? 언어의 미술사. 언어의 미술사. 언어의 색을 칠한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집권 여당 당대표에 도전하셨습니다. 네. 왜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정청래여야 합니까?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가수 조용필 씨가 노래했죠.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처럼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고 윤석열 검찰 정권 때 임명했던 행정관료, 사법부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 우두머리 피의자는 여전히 특검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마치 법을 농락하듯이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긴급 체포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또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이것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과 제도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일은 결국은 입법부, 국회,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하려면 싸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감이 떨어지는 그런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은 정청래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시라. 그리고 굳은 일은 당에서 다 할 테니 안정, 통합, 협치 이런 미사 요구에 열매 꽃들은 대통령에게 공을 돌려드리겠다. 이래서 그런데 하는 것은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 골캐터 역할도 하고 또 법사위에서 제가 공격수도 하고 네. 수비수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는 그러한 리더십은 정청래가 아니겠는가라고 정청래가 생각했습니다. 공격수와 수비수를 다 하겠다. 욕심이 네. 좀 많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박찬대 의원과 비교해서 내가 이 부분은 더 낫다.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합니다만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지금은 전시 세제 아니겠느냐. 지금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그럴 때는 좀 더 강력한 파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내란의 확실한 종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골을 잘 넣는 골게터 스트라이커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찬대 의원께서도 저를 보고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는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드리고 이 시기에는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저의 생각이고 저를 뽑아주시는 것은 당원과 국민들이기 때문에 역시 주인들인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이고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는 좀 다르다. 지금은 이제 팀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하면서 플레잉 코치 얘기를 좀 했어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지어서 말씀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야당 때보다 여당인 지금이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실제로 국민적 지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재명 정부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야당 대표 때의 파이터 못지않는 인파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명심 경쟁의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봤던 장면인데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때 네. 본청 앞에 마중을 나가셨어요. 네. 의원님 아이디어였습니까? 저는 그것을 의도했다기보다는 어디를 갔다가 좀 빨리 도착했어요. 본청 앞에.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미 이제 뭐 강훈직 비서실장,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들려 했더니 그래도 여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럼 제가 저쪽으로 비껴 있을게요. 그리고 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저는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그 장소가 계엄군들이 총을 들고 왔던 장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숨이 이태로운 수거 대상, 체포 대상이었고 저 또한 체포 대상, 수거 대상 이었는데 묘하게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명심 전쟁이니 경쟁이니 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네. 여기서 맞이하는 것이 그동안 고생했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오는데 뭐 일종의 좀 예의 뭐 이런 차원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명심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박찬대만 좋아하겠습니까? 정청래만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란 세력을 조기에 척결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그런 비전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과 어떻게 함께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틀의 각오를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하시지만 이게 지지층만 보고 달려갈 경우에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에 좀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다음에 협치 잘할 수 있을까요? 통합 잘할 수 있을까요? 국정이 안정될까요?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 개혁 이런 것을 성공시키고 나서 통합과 협치 그런 다음에 안정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면 더 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에서 굳은 일 혹시 뭐 싸울 일 이런 것을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자 이러면서 야당도 달래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더 어울리는 것이지
여당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협치를 한다고 통합한다고 국정을 안정시킨다고 그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안정의 첫 번째 조건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국정 안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8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로 정청래 의원이 32.3%, 박찬대 의원은 21.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좀 흐름, 민심의 일단을 좀 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대의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경선 룰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권리당원이 55%,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이 30%. 그런데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은 네.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도 100만이 넘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크게 차이가 없고 거의 일치하고 가는데요. 근데 국민 여론도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 이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는 한 2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겠죠.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은 출렁거릴 것이고 요동칠 것이고 더 좁혀질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다만 경선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로서는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당원 표심은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당내 의원들의 지지도는 박찬대 의원이 앞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는데요. 네. 심층 취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지는 않는군요. 핵심적인 3대 개혁 청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당대표가 되면 다음 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TF 단장부터 임명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타임테이블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대통령께서 뭐 전화를 해서 축하를 해 주시든가 그 다음날 뭐 뵙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약에 뵙게 되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1년 국정계획 로드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걸 놓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언제까지 마쳐야 될 일 뭐 이런 일들을 대략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임테이블에 맞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당정대의 소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찰을 끄는 말의 역할은 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은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가열차게 강력하게 개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정대의 조율 과정은 있겠죠. 그것은 대통령과 저는 뭐 만난 지도 한 20년 되고 그리고 이심 정심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저는 많이 일치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첫 번째 발견한 지도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일기 최고위원 할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2년간 이재명 당시 대표 그러셨죠. 옆자리 짝꿍이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본회의장에 있으면 옆자리에 앉아서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수많은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귓속말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네.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네.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운이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거는 1, 2년 된 그런 개혁안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었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석 전 제가 귀향길 네.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건 2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들을 하고 계시냐면 네. 그게 2달 만에 가능하겠어?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한다. 예를 들면 기소청 공수청으로 간다. 그러면 조직, 예산, 사무실 이런 것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예. 좀 유예가 되더라도 네네. 선언적인 시간이 그때 법은 가능하다. 만들어 놓고 언제 공포하고 언제 시행한다. 준비를 언제 한다. 그걸 보고 이제 유예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이 1년간 필요하다.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이제 있어요. 네. 그런데 법은 공표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을 같이 섞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게 2달 만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은 통과시켜 놓고 유예 기간 동안 조직을 나누고 예산을 나누고 그리고 사무실도 이전하고 예를 들면 수사관들도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은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검찰 개혁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네. 검찰 개혁 TF 단장은 누구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장과 함께 TF 단원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법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회도 할 것이고 뭐 간담회도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일선 행정직들의 입장 이런 걸 다 들어서 그거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안 공포가 그때 가능할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군요. 네. 언론개혁 추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언론개혁도요. 크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법을 말씀드리면 21대 제가 과방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통과시킨 방송 3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는 사장 추천은 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난다. 예를 들면 사장을 추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면 좀 더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수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의 뭐 예를 들면 MBC, KBS 9명, 11명 수준인데 이걸 네. 2배 뭐 내지는 3배 필요하면 3배로 늘리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명일 때 국회에 추천하는 게 5명이라면 정치권 입김이 2분의 1 정도 작용하는데 20명이면 4분의 1, 25%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모의 수를 늘리면 그만큼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KBS에 종사하는 뭐 예를 들면 PD라든가 기자라든가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 개통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게 하고 학계도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 좀 더 수평적이고 좀 더 수렴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만들었던 안이 이사회에서 뭐 한 명 차이로 예를 들면 간신히 과반을 넘어서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안 된 거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 공정한 인물을 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가장 더 민주적으로 KBS 사장을 뽑아야 그런 KBS 사장이 운영하는 KBS 언론이 좀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방송개혁,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21대 국회에서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과방에서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거부권이 행사되고 하기 때문에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통과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 중재법이 있는데 소위 네.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네. 이것은 제가 2004년도 열린 우리 당 때 언론 발전이 당 언론에 간사를 하면서 이건 제가 다 다루었던 20년 전부터 제가 이 법을 다루었던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자처를 하는데요. 당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언론부터 이걸 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법이 한 20개 정도 통과됐고 20개 업종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피해구제법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갑질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했을 때 이것도 징벌적 피해 배상 제도가 있고요. 자동차 급발진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환경, 음식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언론은 20개 업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건 피해가 컸을 경우거든요. 그럼 언론에 의한 피해는 적은 거냐? 아니다. 이런 거고요. 사실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 사과보도는 네. 동일면 동일분량으로 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 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이걸 반대를 못할 뿐이지 언론사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짜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고 동일분량 이것도 그렇고 그냥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그냥 무슨 징계하고 보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경우예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말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내자라고 다짐하면 될 일이에요.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데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도 결국은 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이 뭐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뭐 매기고 처벌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KBS 9시 뉴스 네. 첫 곡지에 오보를 냈다. 가짜 뉴스를 냈다. 법원에서 이건 가짜 뉴스다. 사과하고 정정해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대 9시 뉴스 첫 번째 곡지로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일면 동일 분량의 원칙이 언론사로서는 더 뼈아픈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제도가 좀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문사에서 일면으로 오보를 냈다. 언론중재에서 정정 보도를 해라. 그러면 뭐 30몇 면 오른쪽 귀탱이에 가 있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동일면 동일분량 원칙은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근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언론개혁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 인선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 내각 윤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막 지금 시작하고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뭐 말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고 지금은 새 정부를 밀어줄 때고 좀 한번 어떻게 하나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런 식이지 그냥 나서가지고 무작정 반대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적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실사구시형 인선이다. 인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의문이 가는 후보자는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는데 네. 굉장히 잘한 인사다. 안규백 의원이 지금 5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면 4선까지 446. 그렇지 1년 했으니까 17년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5년 국방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국방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내란을 겪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민간인 출신이 한번 국방개혁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라든가 또 특징적인 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송미령 장관의 네, 유임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일을 잘하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또 본인이 변화를 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사구시형 인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 김승국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일제강점기 36년간 철저하게 파괴되고 왜곡되고 비하되었죠. 광복 이후 전통문화 복원과 재건의 노력이 있었지만 곧바로 6.25 전쟁으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을 넘어 K 콘텐츠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박제된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더워서 잠을 설친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강릉과 울진이 31.6도, 서울과 전주 26도 안팎을 보이며 아침부터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일부 경기도,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대부분 지역과 제주도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강릉 35도, 광주 34도, 대전 32도, 부산 제주 31도, 서울 30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중에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곳곳에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회 박덕금,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는데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 보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로 친윤당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송원석 비대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거기까지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니까요. 뭐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혁신위 꾸려지는 건가요?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면 이거 어폐가 있어요. 비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습니다. 네. 혁신형 비대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 모셔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김종인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런 게 혁신형 비대위고요. 이건 지금 뭐 한 달 반이 될지 뭐 길어야 2달짜리인데 이거 스스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를 띄운다. 근데 어제 비대위원회가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구인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혁신위원회를 꾸리면 뭐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리형 비대위라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곧 나오겠네요. 그렇죠. 전당대회 일정 내고 만들고 그 공정한 선거 관리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원석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워서 거기서 현재의 지도 체제를 과거의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롱을 받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 당 대표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당 대표의 권한을 줄여서 현재는 그 당 대표의 그 정식 명칭이 당 대표인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뽑는 트랙이 있고 최고위원을 뽑는 트랙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흔히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통합이 되고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부터 5등까지가 그냥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봉숭아학당, 콩가루 집안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저희 당이 이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뭐 부정선거 옹호, 뭐 극우와의 전면 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망가졌지.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구주류에서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그거는요. 지금 이른바 뭐 친윤 여전히 이 당내 주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됐는데 친윤 그룹이 좀비인데도 이 당의 주류예요. 그게 이제 이 당의 현실인데 근데 그분들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당 대표감이. 예. 내세울 만한. 예. 당 대표감이 없어요. 자신들을 대변할 당 대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을 확 줄여서 그런 집단 지도체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친윤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뭐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집단 지도체제로요. 네. 이거는 당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이 당의 헌법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대통령을 5년 단임제에서 어떻게 뽑고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듯이 당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헌 개정은요. 원래 전당대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도 국회 3분의 2 동의 플러스 국민투표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의 당원을 보면 그 전당대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다. 네.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네. 송원석 비대위 그 의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는데 이런 집단 지도체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당대회면 이제 전당원 투표 방식으로 될 거예요. 네. 거기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후보 강제 교체 하려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에서. 거기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뭐 지금 뭐 여름철 혹서기에 뭐 전당대회 개최하게 뭐 하다 해가지고 그 뭐 전국위원회 뭐 자기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그런 거 열어갖고 하면요. 이 당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 이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좀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도 관심인데 먼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요. 본인 또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 김문수 전 장관, 뭐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항상 거론되는데. 제가 무슨 좀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케이스인데. 네. 뭐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기류 분위기로 봐서는 네. 좀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지금이 이재명 정권 막 출발해서 그립감이 굉장히 셀 때 아닙니까? 그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 여론상 그다음에 윤석열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는 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의 쓰나미가 한번 여의도를 한번 쓸고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의 쓰나미가. 예. 그런 외부 환경인데 당 내는 어떠냐. 좀비가 된 친윤이 여전히 주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당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정도까지 이제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은 기존의 그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물러서고 그러니까 김용태 그 젊은
단순히 젊은 정치인의 뭐 좌절이다 이런 걸 떠나서 김용태 그 비대위가 왜 빈손으로 끝났는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유도해서 그 성사시킨 거. 예. 그 정도. 그걸 성과로 꼽았죠. 예. 근데 당에도 전혀 그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그 비대위원장이 다소 젊고 뭐 하니까 이제 조금 뭐 그 나이 드신 정치인들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까지 했는데 여러 메시지 가운데 좀 공감하신 부분 있으세요? 그 빵점이죠. 빵점도 뭐 어떻게 보면 후한 걸 수도 있는 게 더 뭐 퇴보하는 거 아니냐, 더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엔 미래가 없다는 말도 했어요. 그 기득권이요. 저희 당의 기득권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친윤이 있고요. 영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가 있습니다. 이게 3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최근 대선 결과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반성과 성찰을 통한 뭐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이런 그 3중 구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대선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 쇄신, 혁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말로는 쇄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쇄신이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뭐 변화, 쇄신 또 혁신 이런 단어가 그런 단어로 포장된 기득권 유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은 백서라도 좀 만들어보자. 이 어떠한 처방이 나오기 전에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대선 패배의 백서를 좀 만들자. 이런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총선 백서 만들면서 괜히 그 당내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더라도 좀 제3자적 그다음에 이 한국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지난 그 1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작년 총선 백서처럼 당내 어떤 계파가 또 그 주도권을 쥐고 그 당내 파워 게임을 위한 도구로서 그런 백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략기획을 담당하셨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제1의 혁신 과제는 뭔가요? 그거 간단합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4일, 5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사후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출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비상계엄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된다. 국민들께. 두 번째 그 탄핵 반대하면서 뭐 개몽령인데 당연히 탄핵은 무효고 이건 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그 반탄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거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정광훈 씨 등을 비롯한 그런 데하고 별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런 구호 외치고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건데 근데 김용태 그 전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그분이 제시했던 그 5가지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요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조차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당원 투표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이 반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속된 말로 이제 기스나는 거 아닙니까?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여야 대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오는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여야 협조 가능해 보입니까? 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국민의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흠결이 꽤 있고 좀 뭐 결격 사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인준 반대 네. 이게 크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게 저는 이렇다면 정치는 철저한 상대 평가라고 봅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질타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아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과 소구력이 좀 있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는 뭐냐면 김민석 무슨 뭐 배추 농사하고 월 450만 원 세상에 그런 뭐 손오공 요술방망이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도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대한 이 신뢰도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탄핵 뭐 부정선거 네. 뭐 극우 이런 것과의 절연 그 깔끔한 정리를 해놔야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다룰 때도 이런 조금 그 힘이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어제 그 국회 국민청문회 현장에는 배추도 쌓아놨던데 이게 여론전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뭔가는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또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버스 지나가는데 손은 든 듯한 좀 실효성은 좀 없어 보이는 오늘도 뭐 용산에 가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요. 네. 하는데 뭐 어제 이제 배추 그 20포기 쌓아놓고 국민청문회 한 거랑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네. 지금 여기 KBS 전격 시사처럼 아침에 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 섭외를 해도 잘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의석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런데 그럼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여론전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해 와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또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지금 마다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할 말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추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협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비슷한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뭐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까지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던 그때랑 지금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밀려서 국회에서는 통과되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던 그때의 그 관성에서 아직
제대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소수 야당으로서 옷을 바꿔 입지 못한 것 같다 아직. 네. 네. 이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처리를 이렇게 계속해 가면 부담이 있겠지만 야당도 또 정권 초기에 너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좀 이제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 소수 야당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좀 해법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부터 이제 그 뭐 반성과 성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야 돼요. 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 인정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몇몇 가지는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못된 그 과거 그 최근의 그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은 뭐 이선 후퇴를 하겠습니다 등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거기서 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6070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한 달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한 달 뭐 나름대로 일단 좀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각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내각 인선은 뭐 친정 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이 거의 뭐 8명이나 차출을 했잖아요. 의원들을. 네. 이러면 이게 뭐 의원 내각제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정치학자에 따라서는 의원 내각제 그 시스템을 3권 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법과 행정이 일체화가 되잖아요. 집권당이 다 의원 내각제라면 뭐 장차관을 다 의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 제도라는 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있고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체제를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무슨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법부도 지금 갈수록 좀 사법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법관 대표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법원도. 그렇게 되면 당정이 일체가 된 이런 속에서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거의 첫 번째 그 척도가 되는데 권력 분립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서 의원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여의도 생활하면서 호흡을 맞춘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의원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뭐 철학, 심중, 뭐 스타일 이런 거를 잘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예. 이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논란이 될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도덕적 흥결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을 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몇 사람 찍더라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뭐 각자 이제 도덕성 뭐 부동산이다, 태양광이다, 뭐 그 코로나 관련 주식 취득이다, 뭐 등등해서 거기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죠. 검찰개혁. 앞서 정청래 의원과도 살펴봤는데 이 검찰개혁을 주도할 트로이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봉욱 민정수석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그 봉욱 신임 민정수석도
검찰 내에서 상당히 그 온건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평가를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네.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집권 1년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뭐 가장 앞에 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전체를 개혁 대상화하는 것보다는 보응욱 수석 같은 그 검찰 고위직 출신을 그 수석으로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면서 아마 이 이재명식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검사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친명 검사 라인이 저는 조만간 형성될 거라고 봐요. 인선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이 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일부 세력은 우군화해서 그걸 또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좀 제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그 당당하게 헌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이 수사 과정에도 좀 당당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출석을 안 하면 특검은 한 번은 더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불응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절차라는 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떳떳하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도 그 본인을 지지하고 했던 분들을 실망시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 얘기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재개됐지만 이 상정 안건이 모두 부결됐어요. 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사법부는 사법부로서 상권 분립 이 나라에서 뭐 본인들의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회의가 종료되는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의 이 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켜낼 만한 의지와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한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국과 남유럽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열흘 전부터 이른 열돔 현상 때문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네. 중서부 지역, 동부 해안까지 해서 1억 6천만 명 정도가 이번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지난주에 뉴욕과 보스턴의 낮 기온이 섭씨 37도 넘어섰고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이렇게 동부 지역의 다른 도시도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남유럽이 지금 문제인데요. 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이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이 28일 낮 기온이 46도까지 벌써 올라갔다고 하고요. 엘그라나도 지역도 28일 날 낮 기온이 46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여행 많이 가시는 곳인데요. 여성 도로 청소부가 1명 사망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북부 지역 서부 일대에 대해서 폭염 관련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야외 활동 자제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그리고 이제 북서부 리구리아 지역도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낮 시간대는 야외 작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노동조합들도 이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더운데요. 프랑스 교육부가 폭염 예방 지침을 공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보호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당부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협이 노출된 학교에 대해서 임시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현지 시각 30일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7월 1일 기해서 오전 수업만 하기로 결정했고요.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남부 마르세유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펠탑이 변형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에펠탑이 이제 철 구조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약간 변형이 있긴 하다고 해요. 10cm 정도. 근데 이번에는 워낙 더워가지고 한 20cm 가량 변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건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나요? 추워지면? 네, 맞아요. 여름에 좀 늘어났다가 겨울 되면 다시 줄어들었다가. 네. 근데 이번에 좀 그 폭이 커질 거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위가 네. 훨씬 일찍 찾아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 일회성이 아니라고 본다고요? 네. 사실 좀 실제 체감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갑자기 너무 덥기도 하고 비가 맞습니다. 오더라도 막 네. 아열대처럼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도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일본도 시마네현 일부 지역은 오전 낮 기온 36도를 넘어선 곳도 있고요. 도쿄도 이미 낮 기온이 30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가 올해 3월 달이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3월 달에 또 밝혔는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더 자주, 더 길게 발생하고요. 특히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 원인은 서유럽 상공에 있는 열돔 고기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기압이 고온 건조한 공기를 가두면서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대기를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유럽이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일 이상 연속으로 28도가 넘는 폭염이 6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0배나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여름이 7월 달이 아니라
뭐 6월 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기후 관측 사상 이래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을 보면 연간 4만 4천 명의 수준의 유럽에 이제 폭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21세기 말이 되면 현재 3배 이상 인명피해가 늘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도 평균 기온이 8도 9도가 더 높은 열대성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남동부 지역의 기온이 일부적이긴 합니다만 38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21세기 말까지 프랑스의 여름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은 50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본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업주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기온이 높아진다면 근데 중간에 막 비가 오고 나면 좀 소용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 경제산업성이 법률을 제정해서요. 화석연료 이용이 많은 사업자 이런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도입을 의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대상 사업자 수가 12,00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이걸 만약 원유를 환산하게 되면은 1,500kl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인데 뭐 공장, 소매점, 창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달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새롭게 바꿨는데요. 여기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9.8%에서 2040년까지 23에서 29%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는 일본 내 공장과 창고, 상업시설 등 지붕에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이 2023년 기준 16에서 48테라와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2개에서 6개 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태양광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태양광 패널은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잘 만들거든요. 네. 중국 제품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관세 협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럼 협상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일방적으로 얼마를 부과할지를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결정이 됐다.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협상할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는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뭐 단 몇 달 만에 이걸 다 협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 유예 기간을 90일 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7월 8일 이번 달 8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가오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다. 나는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편지에 상호관세를 얼마를 부과할지 미국 입장을 적어서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뭐 지금까지 무역 협상 벌였습니다만 200개 국가 동시에 협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뭐 영국 정도랑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캐나다는 미국에 부과했던 디지털세 이거 뭐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나라 일본 아닌가요? 네.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본과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요. 입장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은 수백만 대 일본차를 수입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트럼프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자가 큰데도 일본이 그런 부분 지금은 이해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일본 대표단과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서한을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예시를 든 관세로 있는데요. 25%, 35%, 50%, 1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에 대해서는 최대 50% 관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의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오히려. 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째 방류하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요? 네. 전부는 아니고요. 10개 현은 제외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측은 29일 날 관련 절차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5월 달에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반영하고 보이는데요.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일본 측이 사전에 수산물 가공시설과 유통 경로 등을 중국 측에 다 등록을 하고 네. 수출을 할 때마다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안전증명서를 첨부하면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있었던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기, 이바라키, 도츠키 등 주변 지역 10개 현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수입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0개 현에 생산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차단했는데요.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경계심이 높았었습니다. 전면 수입 금지 2년 만에 해제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2023년에 일본 측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수입 금지 내렸는데요.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일본 측에서 이렇게 되면은 일본 수산물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격 받는다라 말하면서 정부 그리고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중국과 접촉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발 수입 제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측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푼 거를 보면 다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가 중국과 일본 관계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 영공에서 또 중국이 이제 침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풀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본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며칠 사이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어제 오후에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지진에 따른 지진 해일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도는 여전히 이제 진동이 있었는데 도카라 열도는 21일부터 지금까지 열흘 동안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무려 650회 이상이나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등급인 진도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건 네.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 진동 정도 그리고 주변 물질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 5 약 이 정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의 진동이고 선반위, 식기 등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 발생할 때 진도 5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대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화가인 다스키 료시가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근거로 해서 일본에서 올해 7월 달에 대지진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는데 그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 얘기가 이번에도 또 맞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말씀인 것처럼 도카라 열도에서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도카라 법칙이라는 것이 속설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안하긴 하죠. 네. 자주 진도가 느껴지는 진동이 있으니까요. 특히 일본은 여행도 많이 가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얘기들이 좀 불안한 부분은 그래서 있네요. 홍콩 사람들은 요즘 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증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격 인터뷰, 이번엔 염승환 LS증권 이사 전화 연결해서 증시 상황 분석해 봅니다. 염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어제 다시 소폭 오르며 정거래일 대비 0.52% 상승한 3,07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3,000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3년 반 만에 코스피 3,000 회복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가치보다 할인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지난 수년간 그게 이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또 정보가 좀 탄생하면서 굉장히 좀 주식 부양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또 내비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정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았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AI에 대한 이제 성장 기대감도 좀 있었고 또 실제로 또 자산 가격에 이 돈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일단 뭐 정부든 뭐 금융회사든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일단 돈 가치는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직접 또 우리가 현금을 이제 이 소비 쿠폰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돈 가치는 더 떨어지고 뭐 부동산이나 이 주식 가치는 오르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유동성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면서 이 3,000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3,000이라는 숫자를 찍은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국내 증시에 정말 몇 년 만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3,000포인트 시대를 다시 한번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세의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1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28%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상승세를 이끈 주역 어떤 산업군입니까? 주로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산업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제조업 역량을 이제 굉장히 높게 샀던 그런 이제 업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이죠.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나토에서 이제 미국이 좀 그 유럽 안보를 좀 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한국이 이제 22년도에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면서 그때부터 한국산 무기가 좀 가격은 좀 싼 편인데 납기일도 잘 지키고 성능 좋다는 이제 소문이 나면서 유럽 무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끼치지 않겠냐 그런 기대로 이제 방산주가 많이 올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이제 미국이 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배를 잘 못 만드는 국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도 이제 SOS를 쳤죠. 이제 조선 산업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 군함이라든가 LNG 운반선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결국에 이제 그 주요 국가나 기업들이 그 우리나라를 이제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K-팝 관련해서 이제 BTS도 제대를 하고 또 올해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하다 보니까 엔터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좀 잘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산과 조선업종은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나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뭐 정말 이게 놀라운 좀 실적들을 내고 있고 사실 이쪽은 뭐 성장을 잘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좋냐면 사실 이 뭐 방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것보다 뭐 K2 전차만 해도 뭐 폴란드에 수출하는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 그러고요. 또 조선도 지금 뭐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조선을 좀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외에는 사실 이제 마땅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배, 이 성과라 그러죠.
이 성과가 꾸준히 이제 상승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잘 지금 좀 가미가 되면서 조선과 방산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도 있지만 실제 숫자, 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이익이 굉장히 이제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면서 숫자까지 잘 나오는 그런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만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업들이 이제 흔히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이제 대리 문제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의 경영자들이죠, CEO들이 뭐 자기가 창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한국은 이제 대부분 재벌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영자하고 이제 재벌 오너라 그러죠. 이게 좀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또 좀 다른 지금 상황인데 그렇지만 경영자들은 어쨌든 오너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그들이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권을 좀 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투자 의사결정이나 뭔가 이제 기업의 경영 판단을 할 때 대주주의 가치랑 소액주주의 이제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2021년도에 LG화학이 배터리 회사 하나 LG엔소로 이제 물적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서 이제 상장해서 LG화학 이제 소액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불법은 아니지만 대주주 가치에는 긍정적인 이제 소액주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인데 이 CEO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리인이다 보니까 이 대주주의 가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도 사실 이제 기존의 상법하에서는 소액주주분들이 뭐 소송을 걸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소액주주의 가치를 이제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결정이 또 나오게 된다면 소송이 좀 가능해지니까 이 경영자들이 어떤 경영의 의사결정할 때 소액주주의 가치가 이제 이게 떨어지거나 무시되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소액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소액주주 가치가 이제 보장이 되면 주주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주주 환원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10년 전부터 했던 국가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상법 개정한다고 당장 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소액주주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사례처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주식시장이 지난 15년간 꾸준히 우상향했는데 한국은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권사들 전망을 보면 올해 뭐 3,300, 3,700, 4,000 뭐 이렇게까지 전망하기도 하던데 근거가 좀 있나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는 지표 중에 가장 직관적인 게 PBR 지표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을 다 더해서 이 자본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가치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가치가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최소한 1배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 기업의 시가총액 크긴 커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 한국 시장은 늘 그 1배 미만에 있었습니다. 0.8배, 0.9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00 올라와서 이제 1배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PBR이 1.4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일본 정도의 그런 이제 흐름만 나와줘도 1.4배를 이제 계산을 하면요. 4,200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4를 곱하니까. 그래서 4,000이 그냥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니라 충분히 물론 이제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AI 성장이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돈 버는 그런 그 성장을 통해서 돈 버는 게 잘 확립만 된다면 뭐 4,000이라는 숫자도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그 숫자라는 게 그냥 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지 이런 제도 개선이 되는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학개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실제 개인 투자자들 미국장에서 국장으로 좀 이동하는 추세인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열기가 조금 꺾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올해 한 4월까지만 해도 뭐 국내 증시보다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는데 5월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순매수도 많이 줄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뭐 그분들이 대부분 뭐 한국 증시로 오는 건 아닌데 근데 최근에 들어와선 6월 말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3조 7천억이나 순매수를 했거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국내 증시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고객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려면 그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67조 원까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45조에서 50조 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67조까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이제 그만큼 개인 투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점진적으로 좀 개인 투자분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과열된 건 맞습니다. 단기간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들의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단지 뭐 앞으로 미래가 좋다고 해서 너무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주가라는 건 항상 이제 오르면 또 내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강대장도.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올 때 좀 괜찮은 기업들을 분할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앞으로 시장 4천 갈 거니까 무턱대고 지금부터 많이 사야지 이런 전략은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장 조정을 좀 대비하시고 그럴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도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상법 개정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그 많은 관료들을 이 산업의 현장에 있던 분들을 많이 투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성과 나는지 하반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특히 AI를 강조했기 때문에 AI 성과 여부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